혹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우리 삶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도구 상자를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중앙은행은요, 통화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써서 뭐랄까, 보이지 않는 손처럼 경제를 움직이는데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도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랫동안 중앙은행은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도구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표준 도구 상자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요, 바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앞으로 돈줄을 죄겠구나 혹은 이제 좀 풀겠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이거예요. 은행이 대출해주지 않고 말하자면 창고에 꼭 쌓아둬야 하는 현금의 비율, 바로 지급준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효과는 진짜 강력한데 경제에 주는 충격이 너무 커서 뭐랄까 자주 쓰기는 좀 부담스러운 약간 투박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채권을 사고 파는 공개시장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요, 바로 이 세 번째 도구가 현대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는요, 이 공개시장 운영이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거의 매일같이 사용하는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작동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우아해요. 자, 경계를 좀 띄워야겠다 싶으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한테서 채권을 사들입니다. 그럼 그 돈이 시스템에 쫙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내려가죠.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싶으면 채권을 팔아서 돈을 걷어들이는 거고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이 방법이 핵심 도구가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은행을 강제로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거래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고 또 정밀해요. 그러니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스며들듯이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이 도구 상자는 정말 잘 작동했습니다. 뭐 거의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이 모든 시스템을 한 방에 망가뜨려버린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바로 2008년이었죠.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여기에 맞서서 정말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제로금리 하한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금리라는 도구가 0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중앙은행들은 정말 전례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무기인 금리 인하 카드를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경제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 중앙은행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주 비전통적인 도구 상자를 만들어내야만 했어요. 여기서 등장한 비상수단이 바로 그 유명한 양적 환화, QE입니다. 핵심은 사실 간단해요. 이제 금리를 더는 내릴 수 없으니까 아예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선수로 뛰어드는 겁니다. 국채 같은 자산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들여서 말 그대로 시중에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듯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경우를 보면 수년에 걸쳐서 무려 3차례에 걸친 대규모 프로그램을 실행했죠. 처음에는 주택저당증권, MBS까지 포함해서 1조 7천억 달러, 그 다음엔 장기국채 6천억 달러, 그리고 마지막엔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매달 850억 달러씩 자산을 사들였어요. 이건 시장에 막힌 혈관을 뚫기 위한 정말 거대하고도 지속적인 수술이었던 셈입니다. 이 양적 완화라는 건요, 말 그대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또 이런 위기가 오면 그때는 또 어떤 다른 도구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졌죠. 여기서 아주 급진적인 아이디어 두 가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는 아예 금리를 0% 밑으로, 즉 마이너스로 내려버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 다른 하나는 물가 상승률 목표 자체를 지금의 2%에서 4% 같은 걸로 아예 영구적으로 올려버리자는 방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장단점이 뚜렷해요. 마이너스 금리는 당장 은행 수익성에 타격을 줄 수 있고 목표 상향은 한번 올리면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아주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논의가 우리나라,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제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법적 책무가 바로 물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정하고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신축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는 맞지만 그렇다고 물가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 전반이 건강한지, 또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인지 같은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요, 중앙은행의 낡은 도구 상자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실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위기 앞에서 정책 결정자들은 과연 어떤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힘든 도구를 꺼내 들게 될까요? 어쩌면 그 선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